너희 가족의 비밀지라는 제목 아래 익명의 메일에 첨부된 3분 47초짜리 영상이 내 인생을 끝장냈다. 영상 속 목소리는 변조돼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건설사가 12년 전 강남 재개발 사업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2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 스캔본이 차례대로 나왔다. 마지막 30초는 충격적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사진 내 남편 민준이 아버지와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캡션. 이 남자는 당신 가족의 비밀을 알고도 결혼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결혼 7년 차, 민준은 늘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내 아버지의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내 아버지의 회사에서 받은 승진으로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안 채로 나와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생일 케이크 대신 나는 민준의 서재로 갔다. 그가 출근하기 전에 잠가 놓는 서랍을 억지로 열었다. 안에 있던 USB 하나.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면서도 나를 속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했다. USB 안에는 아버지의 회사 장부 복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한 장. 김 회장님 비밀은 안전하다. 대신 조건은 그대로. 조건이 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준의 회사 그가 입사한 대기업 계열사가 아버지의 회사와 수의 계약을 맺은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그날 저녁 민준을 기다렸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오늘 생일 파티 취소했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민준은 걱정스러운 척 눈썹을 찌푸렸다. 괜찮아. 병원 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이미 익명 메일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었다. 회사의 동료들이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냐고 물어도, 어머니가 요즘 무슨 고민 있느냐고 전화해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였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한 달 동안 나는 민준을 관찰했다. 그가 밤늦게 서재에서 누구와 통화하는지, 주말에 혼자 나가서 어디를 다녀오는지, 그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 바뀐 날짜까지 기억했다. 나는 예전처럼 그를 안지 않았다. 섹스를 거부할 때마다 그는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고,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 초조함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 자료를 하나하나 모았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주말에 카페에서, 오래된 하드디스크에서. 12년 전 사고로 죽은 두 노동자의 유족 연락처도 찾았다. 그들은 아직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민준은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돌아와 내게 물었다.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뭘?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를 사랑했던 내가 가장 역겹다. 침묵은 습관이 됐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나를 차가워졌다고 했고, 민준은 우울증 아닌가라고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믿는 게 유리했다. 나는 민준의 일상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핸드폰 백업을 내 노트북으로 옮기고 그의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화 기록에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와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다. 장소는 늘 같은 강남의 회원제 바. 그리고 최근 대화에서 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다. 그 영상 보낸 놈 잡아야 해. 내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 민준의 답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 대화를 읽고 처음으로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타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늘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아버지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번 주말에 뵙고 싶어요. 비서는 흔쾌히 약속을 잡아줬다. 토요일 오후, 아버지의 서재. 나는 평소와 달리 눈물을 보였다. 요즘 민준이 이상해요.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당황했다. 뭔 고민? 회사 일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부탁하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저 최근에 이상한 메일 받았어요. 아버지 회사 일에 대한. 아버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 내 마누라한테 뭘 말했어? 민준은 당황하며 부인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내게 말했다.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민준 사이에 균열을 처음 만들었다. 그 뒤로 민준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는 내가 아는 척하지 않은 게 더 무서웠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 공포를 키웠다. 밤에 잠결에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는 척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핸드폰을 슬쩍 만졌다. 그는 점점 잠을 못 이뤘다. 나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12년 전 사고로 죽은 노동자 유족 중 한 명 아들 하나만 남은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나는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 꿇었다. 제 아버지가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나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보여줬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뒤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저도 아프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럼 내 아비가 아프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점점 무너졌다. 그는 나를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어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의 서재에 내가 복사한 장부 일부를 흘렸다.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밤새 불을 켜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너야말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익명으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민원실까지. 모든 자료는 내가 직접 정리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는 결국 나를 불렀다. 너 민준이랑 이혼할 생각 있냐? 나는 놀란 척했다. 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놈이 이상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나는 웃었다. 아버지가 민준이를 위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아버지는 민준을 해고시키려 했다. 민준의 회사는 아버지의 회사와 거래를 끊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통보를 받았다. 지방 발령. 그는 집에 와서 나에게 소리쳤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잖아. 나는 담담히 말했다. 증거 있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민준은 그날 밤 집을 나갔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민준이가 실종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탓했다. 나는 그 통화를 녹음했다. 민준은 결국 돌아왔다. 술에 취해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눈은 퀭했다. 그는 내 앞에 무릎 꿇었다. 제발 다 말할게. 나 잘못했어.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뭐가 잘못인데?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버지가 그에게 접근한 과정, 결혼 전부터 비밀을 알았던 사실, 돈을 받은 대가. 나는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눈물 흘렸다. 진심으로. 그는 그 눈물을 보고 더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알아. 그날 밤 나는 그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을 아버지에게 보냈다. 제목은 자버님을 위한 선물. 아버지는 즉시 나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너 이게 뭐냐? 나는 대답했다. 진실이요. 아버지는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뺨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늦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거래처 이탈, 주식 폭락. 언론은 강남 재개발 비리 의혹 지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나는 그 모든 기사를 스크랩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라고 했다. 민준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사고 유족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그녀는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언론은 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12년 만에 밝혀진 건설사 노동자 사망 사건. 아버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이유는 가족 문제. 동료들은 놀랐다.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집은 텅 비었다. 민준의 물건은 이미 치웠다.
나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 영상을 다시 봤다. 처음 받은 익명의 영상.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 어쩌면 나를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수일 수도 있다. 상관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알아요. 나는 그날 아버지의 병실을 나왔다.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었다. 민주는 지방에서 술에 빠져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제발 민준이를 좀 봐줘. 그 애 망가졌어. 나는 대답했다. 이미 망가졌어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에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소송은 길었다. 유족 측은 승소했다. 아버지의 회사 자산은 대부분 압류됐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장례식장에 나는 가지 않았다. 민주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비가 오는 날 초췌한 얼굴로. 나 다 잃었어? 나는 그를 집으로 들였다. 차를 끓여줬다.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알아.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뺐다. 이제 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너도 행복하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자료를 지웠다. USB, 하드디스크, 클라우드까지. 증거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새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출판사. 조용한 곳. 동료들은 나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저 웃었다. 가끔 꿈에서 아버지와 민준을 본다. 그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서 있다. 나는 깨어나면 샤워를 한다. 찬물로. 어느 날 핸드폰에 다시 익명의 메일이 왔다. 제목, 이제 내 차례야. 첨부된 영상은 2분 15초. 내가 민준을 집으로 들인 날, 우리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마지막에 내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망가졌어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나는 문을 잠갔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게 정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